우리 화장품 예를 들면 이제 가요, 뭐 드라마, 뭐 영화 이게 중국에 얼마나 팔겠습니까? 그래서 그 절대 어마운트를 놓고 보면 그건 별로 사실은 크지가 않아요. 오히려 이제 우리로 보면 중국 경제가 리커버리 됐을 때 근데 약간 이제 관성에 젖어가지고 자꾸 사람들이 이제 옛날의 추억을 자꾸 하거든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이제 중국이 리오프닝 한다고 그러니까 그러면 사람들이 많이 좀 한국으로 넘어오겠네. 그럼 이제 항공주, 화장품 관련주들 그게 초반에는 또 많이 올랐었거든요. 혹시 그런 추억이 다시 좀 현실화될 수는 있을까요? 과거의 기대가 100이었다면 지금은 50이나 30 정도로 낮추는 게 맞아요. 그래서 그건 어떻게 봐야 되냐면 첫 번째는 이제 중국이 그 사이에 보면 3년 동안 이제 뭐 봉쇄 실질적인 해외여행 금지가 있었기 때문에 네. 핸드폰으로 전 세계 물건 다 검색해 본 거죠. 그래서 온라인 외에는 이제 구매가 안 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거 전 세계를 다 비교해 이제 봤고 오락 엔터도 마찬가지지만 아무리 막는다고 하더라도 VPN을 통해서 전 세계 오락 엔터를 다 보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접속망 우회. 그렇죠. VPN. 그래서 그렇게 놓고 보면 중국인의 눈높이가 예전에 한류 제품, 한국 제품이 최고다고 하는 것에서 환상이 깨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우리 제품의 문제가 아니라 중국인의 눈높이가 달라졌기 때문에 네. 한국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줄어든다. 그다음에 지금 소비 자체를 놓고 보면 중국이 이제 우리가 코로나 확산을 막기 위해서 비자 발급 제한 조치를 했더니 중국도 같이 해버린 거죠. 그래서 이것이 양국의 교류가 굉장히 어려워진 이 상황이 됐고 네. 또 이제 지금 뭐 서로가 감정적인 문제들로 이제 가게 되면 굳이 한국에 가야 되냐? 이제 이런 이제 정서가 생길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중국에서의 한류는 사드 사태 2016년 이전의 한류를 우리는 계속 생각을 하지만 사드 사태 이후에 거의 6년간의 중국 안에서의 변화를 우리 좀 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첫 번째 중국인의 시각이 바뀌었고 그다음에 우리 이외의 다른 컨텐츠, 다른 것들에 대한 이제 체험이 이미 이루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우리로 놓고 보면 기대치 낮춰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꼭히 이제는 전 세계를 다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꼭히 우리 거를 중국한테 꼭 팔아야 된다. 네네. 그렇게 볼 필요가 없죠. 그래서 지금은 뭐 중국의 오락엔터 회사들 다 이제 상장이 되기 때문에 중국의 오락엔터가 리커버 한다고 그러면 그 주식을 다이렉트로 사면 되죠. 네. 그래서 이제 우리는 많은 이제 논란을 이게 우리한테서 뭐를 팔 수 있냐. 이제 이거를 자꾸 생각을 하는데 발상이 전환을 하면 이제는 뭐 사실은 한국하고 미국하고 중국하고 뭐 대만까지 집어넣어서 사실은 페어 트레이딩을 할 수가 있죠. 저게. 특히 이제 금융 투자. 그렇죠. 네. 자본가의 마인드로 딱 봤을 때. 그렇죠. 예. 그래서 굳이 이제 중국도 국산화 해가지고 이 국산품 매용하겠다고 난리를 치는데 네. 한국에 이제 뭐 설화수나 예를 들면 이제 LG의 후 같은 거를 왜 안 사냐. 그렇게 할 필요 없이 중국에서 이 중국인들이 지금 국산화 애용하는 그 과정에서 수혜를 보는 중국 화장품 회사를 사면 되는 거죠. 그냥 직접. 그렇죠. 그거 다 상상이 돼 있는데. 그렇죠. 사실 그것도 이제 방법인데 사실 우리는 이제 어떤 산업적인 측면에서도 보니까 약간 조금 걱정을 하기는 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핵심은 이거네요. 사드 배치 이후 6년간 중국 내에서 벌어진 변화를 우리가 읽어야 된다. 눈높이도 높아졌고 한국산에 대한 환상도 깨졌고. 근데 약간 헷갈리는 게 그런 거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아직도 이제 시장 영향이 큰 게 중국에서 어떤 뭐 판호 하나 열어준다. 그럼 또 기대치 확 올라갔다가 그렇죠. 아니면 또 이제 어떤 아이돌 공연 중국 사람들이 뭐 홍콩에서 하는데 막 안표까지 사면서 막 확 몰려갔다더라 하면은 또 이제 우리는 와 하면서 또 보고. 근데 그걸 이제 우리가 좀 냉정하게 봐야 되는데 네. 중국이 왜 판로를 열어줬을까? 그걸 생각을 해보면 예. 이것이 이제 특정한 나라에 대한 우애 표시나 또는 이제 완화라고 보기보다는 예. 3년 동안 중국이 실질적인 통제 봉쇄 때문에 사람들이 밖에 못 나갔단 말이에요. 네. 그럼 거기서 뭘 하냐고 그러면 물건 사는 것도 전부 배달받는 것도 전부 이걸 했고 핸드폰으로. 게임도 이걸로 계속 한 거죠. 네네네. 그렇게 되면 이 중국의 이 게임의 실력이 이게
어마어마하게 올라왔다고 사실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결국은 이제 중국이 판로를 열어줬다고 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자신감의 표현, 한국이 가장 두려운 상대였다가 이제는 그 사이 3년 동안의 업그레이드가 한국 제품이 들어와도 그렇게 이게 뭐 충격받거나 이렇지 않다고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미 뭐 검증이 됐지만 그 중국 게임들이 한국에 이제 들어와서 예. 지금 히트하고 있는 것이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이제 중국의 실력인 거죠. 근데 우리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5년 전에 우리의 이제 온라인 게임들을 중국에서 대박 냈던 그거를 계속 생각을 하는데 그 6년 사이에 중국의 IT 산업, 플랫폼 산업, 콘텐츠 산업, 게임 산업들의 업그레이드를 생각을 하면 이건 좀 다르게 봐야 될 것 같아요. 맞네요. 한국이 좋아서 판으로 열어주는 게 아니라 자기네 콘텐츠가 부족해서 뭐 열어주는 게 아니라 자국 산업의 어떤 자신감의 표현이고 그렇죠. 상황이 많이 달라졌네요. 그래서 이제 과거에 우리의 관성에 머물러 있으면 또 이제 뒤처지는 거고. 근데 사실은 다음 질문으로 사실은 준비한 게 그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우리 경제에서 가장 수혜볼 부분은 무엇인가요? 막 이런 질문. 그래서 우리로 보면 네. 실제로 달러를 벌어오는 그 우리가 중국에 한 1,200억 불, 1,300억 불을 수출을 하는데 네. 우리 화장품 예를 들면 이제 가요, 뭐 드라마, 뭐 영화 이게 중국에 얼마를 팔겠습니까? 5조를 팔겠어요? 10조를 팔겠어요? 그래서 그 절대 어마운트를 놓고 보면 그건 별로 사실은 크지가 않아요. 근데 네. 이제 특정한 한 개 산업이나 기업을 놓고 보면 몇백억, 몇천억이 되기 때문에 이건 저 대박일 수가 있는데 한국 경제 전체로 보면 그 대세 영향을 안 주는 것이고 오히려 이제 우리로 보면 중국 경제가 리커버리 됐을 때 이제 화학이라든지 이게 기계라든지 부품이라든지 이 전자가 수혜를 크게 입는 거죠. 그래서 이 중간재 수요가 우리가 아직도 메이저고 거기서 흑자가 나는 것이지 화장품, 뭐 콘텐츠, 게임 그거에서는 전혀 답이 없죠. 그리고 이제 우리로 놓고 보면은 이게 지금 미국과 중국이 전쟁을 하면서 예. 이게 미국에서 더 이상 조달되지 않는 유럽에서 조달되지 않는 경제 전쟁이죠. 그렇죠. 큰일 날 뻔했습니다. 예. 근데 그런 이제 아이템에서는 네. 한국이 어떻게 보면 중국으로서는 어쩔 수 없이 선택을 해야 되는 이제 이 막다른 골목일 수가 있어요. 예. 이제 그런 것들은 전혀 이제 우리가 의외치 않던 수혜를 입을 수 있죠. 기술 수준은 약간 떨어지지만 미국과 중국이 이제 금지를 시키기 때문에 그 시선을 한국으로 돌려야 되는 것.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로 놓고 앞으로도 이제 그게 뭔가는 나타나겠지만 그게 제가 볼 땐 중요할 것 같아요. 중간재라고 하면은 이제 평소에 많이 말씀해 주시는 당연히 반도체도 거기 들어가는 걸 테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반도체 적자 나가지고 예. 뭐 이제 중국이 다 망한 것처럼 이렇게 하지만 반도체는 여전히 우리 중국에서 흑자예요. 예. 근데 지금 우리가 무역수지 적자의 제일 주범은 사실은 배터리죠. 네. 그래서 이게 우리 같은 경우 지금 전기차가 그 많이 가면 갈수록 뭐 리튬이라든지 코발트라든지 망간이라든지 흑연이라든지 이런 것의 수요가 커지는데 이것의 가격이 뭐 최근 3년간 뭐 20배, 30배 올랐고 작년에도 엄청나게 올라간 거죠. 네. 근데 우리가 그것의 의존도가 리튬 같은 경우에 83%를 중국에서 와요. 그럼 거기서 이제 적자가 다 나버리는 네. 이제 그 현상이 사실은 있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무역수지 적자를 이거를 중국이 저게 이 나라가 위기에 처했기 때문에 더 이상 경기가 좋지 않아서 이게 안 팔려서 그렇다 이렇게 보는 것은 조금 이제 그 해석이 잘못된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작년에 보면 미국이 자동차를 한 1,300만 대 팔았는데 네. 불황임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2,600만 대를 팔았어요. 자국 내에서 소비된 게. 그렇죠. 네. 거기 이제 거의 2배 가까운 차가 거기서 팔렸다고 하는 것이고 전기차 어떠냐고 그럴 때 전기차 마찬가지로 전 세계 시장에서 보면 미국이 한 15% 될까 말까 한데 중국이 작년에 50%가 넘어가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뭐랄까 시장에서 차지하는 파이 점유율이 그렇죠. 전기차가. 그래서 이제 그렇게 놓고 보면 중국의 마켓이라는 것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컨슈머 프로덕트는 세계 1등이에요. 근데 이제 그거를 이제 우리는 거기에 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또는 안 들어갔기 때문에 그 수혜를 안 보니까 이게 이제 중국은 저건 포도가 덜 익은
이제 신포도야. 네. 그렇게 자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나 마켓 자체로 놓고 보면 애플은 여전히 중국에서 마켓 쉐어 유지하면서 떼돈을 벌고 있고 네. 테슬라 마찬가지로 돈을 벌고 있잖아요. 네. 근데 우리가 뭐 전기차라든지 스마트폰이라든지 뭐 자동차라든지 이게 지금 시장 점유율이 0% 1%로 가 있단 말이에요. 좀 밀리죠. 그래서 이게 마켓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기업의 경쟁력의 문제라는 것을 냉정하게 사실 인식을 해야 돼요. 마켓의 문제가 아니라 경쟁력의 문제다. 이거 되게 뼈아픈 부분입니다. 그죠? 어떻게 보면 이제 기술력 차이가 좁혀지는 부분도 있고, 특히 이제 자동차에서는 그렇고, 뭐 전기차 더더욱이 그렇고, 뭐 반도체가 조금 이제 격차가 남아있기는 하더라도, 스마트폰 부분에서는 거의 다 따라잡혔다고 해도 사실은 과언이 아니고, 그런 약간 이런 것들 빼놓고 계속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중간재 쪽으로.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우리로서는 조금 냉정하게 봐야 될 필요가 있고, 그래서 저걸 중국을 뭐 우리가 뭐 안미 경쟁 끝났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우리가 안보를 중국하고 같이 논한 적이 없어요. 6.25 때 한국을 침략한 중공군이 네. 중국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군사, 외교, 안보에서 중국과는 친구한 적이 없고, 우리가 경제에서는 뭐 우리나라 최대 교역국이고 중국도 우리가 한 세 번째, 네 번째 큰 교역국인데 이건 철저하게 이해관계죠. 우리도 팔 시장이 필요하고 중국도 제품이 필요했기 때문에 이게 30년 동안 잘 지냈던 것이고, 문제는 이게 우리도 중국 시장이 필요 없거나 중국도 한국 제품이 필요 없는 순간에는 이건 뒤도 안 돌아보고 빠이빠이 하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우리가 조금 냉정하게 봐야 되는데, 그게 이제 우리 기업의 경쟁력의 약화를 중국 시장이 나쁘기 때문에 우리 기업들이 이제 문 닫고 나왔다? 이렇게 보는 것하고 경쟁력이 떨어져 가지고 밀려서 나온 건 다르게 해석해야 돼요. 뭐 미운 거 고운 거 다 떠나서 경제적으로 철저하게 이해관계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 벌 거 벌어와야 되고, 그렇죠? 팔 거 팔아야 되는 거고. 그 말씀이 딱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약간 아까 그 경제전쟁, 미국과 중국의 경제전쟁을 말씀해 주셔서 그걸 전쟁이라고 그냥 짧게 표현해서 제가 시겁했거든요. 근데 최근에 이제 좀 이슈가 많이 되고 있는 게, 미국의 무슨 공군 사성 장군이 2년 뒤에 2025년에 미국과 중국이 전쟁을 벌일 수도 있다라는 걸 장병들한테 레터를 보내갖고 지금 미국 정치권에서 엄청 화제라고 하더라고요. 물론 이제 전쟁, 그 말이 틀렸으면 좋겠는데 당연히 틀려야 될 텐데, 혹시 이런 말이 나온 배경이나 혹시 뭐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뭐 그거는 이제 내부 단속욕이거나 자기 밑에 있는 부하들한테 얘기하는 이제 SNS로 어떻게 보면 경각심이나 긴장감을 텐션을 높이게 한 정도로 보여지고, 중국의 대만 침공은 붙었다 그러면 지금 상태로 만약 침공을 했다면 중국은 자멸을 하는 거죠. 그래서 왜 그러냐면 이 대만하고 중국이 이제 서로 선수 교체를 할 때 그 미국하고 중국이 수교를 하면서 이 하나 중국 대륙에서 국가는 중국 하나라고 선언을 하면서 이 대만관계법이라는 거를 미국 내부적으로 만들었어요. 그런데 그 대만관계법을 보면 중국 본토가 무력으로 대만을 이제 공격했을 때는 그것을 원상 회복하는데 이 미국이 개입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 얘기는 자동 개입 조항이에요. 만약에 폭격을 하면 미국이 자동으로 들어가게 돼 있고, 대만에 그렇게 됐을 때 이게 그러면 미국과 중국의 군사력으로 봐야 되는데, 지금 미국하고 중국이 경제에서는 뭐 70%나 80%지만 군사력에서는 30%에서 50%가 안 돼요. 그럼 붙었다 그러면 이것은 중국은 자멸이죠. 그래서 그런 뭐 중국은 손자병법의 후손들이잖아요. 이길 수 없는 싸움을 건다? 뭐 제가 등 그런 가능성이 거의 없고. 그렇죠. 두 번째는 이제 그게 이길 수 있고 없고 떠나가지고 이건 반도체 방패가 워낙 세기 때문에 미국은 대만이 공격받는 것을 이거를 자시할 수 없어요. 그래서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7나노 이하의 첨단 반도체는 이거 전부 대만에 의존을 해요. TSMC한테. 그렇죠. 근데 중국이 만약에 대만을 공격해서 TSMC 공장 3군데를 폭격을 해서 부셔버렸다고 그러면 미국도 4차 산업혁명 물 건너가게 되고 다시 반도체 원시 시대로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한국이 대박 나겠죠. 그래서 이게 지금 그런 4차 산업혁명의 아주 핵심이 되는 부분이 대만에 있기 때문에 미국은 이것을 어떤 경우에도 이것은 보호해야 되고 지켜야 돼요. 근데 이제 미국이 이런 얘기를 자꾸 하는 이유는요, 또 다른 측면에서는 장사예요.
장사한다고요? 그렇죠. 무기 장사를 하는 거죠. 아. 그래서 특히 이제 미국의 군부들이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지금 이 미국과 중국하고 대만 관계를 양안 관계의 위협을 이제 나타내는 지수가 있어요. 그걸 이제 계산을 해서 여러 가지 뉴스나 뭐 이걸 해가지고 만들어 보면 양안 관계 위험 지수가 보면 네. 1949년 이제 장개석이 대만으로 이제 갈 때 정도 수준으로 높아져 있어요. 그래서 재미난 것은 양안 관계 위험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이 대만이 미국으로부터 무기를 사요. 대만이. 그렇죠. 그래서 양안 관계 긴장이 높아지면 미국은 이제 도랑치고 까지 잡는 일이 벌어져. 첫 번째는 대만이 이제 미국의 의존도를 확 높일 수밖에 없고 네. 두 번째로는 무기를 판매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대만이 그 사이에 미국으로부터 한 870억 불 가까이 무기를 샀어요. 그리고 지금 이제 추가적으로 더 이제 만드는 뭐 대만 관계법은 이번에 새로 나오는 거는 대만에 아예 이 국가 지위를 부여하고 거기다 무기를 이제 정기적으로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것 이런 조항들이 들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미국은 양강 관계의 긴장에서 대만에 무기를 지속적으로 팔 수 있는 이권이 거기 같이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그 군부 쪽에 있는 사람들의 이제 뭐 2027년에 중국이 인민해방군 무슨 뭐 100주년인데 그때 공격할 거다. 지금은 뭐 2025년이지만 작년에 나온 뭐 보도 중에서는 2023년에 공격할 거다. 뭐 그런 얘기들이 이제 막 나오지만 아까 말씀드린 세 가지 팩터. 이게 지금 미국 내부적인 법안의 문제, 또 반도체 실드의 문제,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그 세 가지 측면에서 놓고 보면 저것은 전쟁은 불가하다. 그래서 왜냐하면 중국이 이제 질 전쟁에 거기다가 얼굴은 붉힐 수 있지만 실제적으로 돌을 던지는 것은 그것은 지금 상태에서는 지금 불가하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뭐 물론 이제 그 뭐 미국의 사성 장군이 이야기했다는 것도 그렇고 우리나라에서도 그렇고 항상 장병들한테는 내일 모레 전쟁이 날 수도 있다. 항상 긴장하고 있어야 된다. 항상 전시 모드로 있어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 하듯이 할 수는 있는 얘기인데 그렇습니다. 뭐 사실 앞에서도 잠깐 이게 사석에서도 그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대만이 만약에 이제 침공을 당하면 우리나라 이제 반도체가 말씀하신 것대로 대박 나는 거 아니냐. 근데 미중이 전쟁이 붙으면 거의 뭐 지구상 절반은 날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가 대만 문제를 네. 그 대만 문제로 보지만 제가 볼 때는 반도체라는 측면에서 놓고 보면 대만 문제는 한국 문제예요. 그래서 그게 왜 그러냐 그러면 지금 그 결국은 대만을 공격했다고 하는 것은 미사일을 쏘거나 드론을 써가지고 공장을 폭발시키고 군사 기지는 폭발할 수 있지만 최종적으로는 육군이 가서 깃발을 꽂아야 정복이 되는 거죠. 통일이 되죠. 네네네. 그렇게 되려고 하면은 그 중국의 인민해방군이 상륙 작전을 해야 돼요. 그러면 이것은 이제 육군이 가서 이게 점령을 해야 되는 문제가 생기는데 네. 지금 이제 대만을 주변을 놓고 보면 미군들이 이제 아시아에 가장 많이 주둔해 있지만 일본이나 오키나와 이쪽은 이제 그 해군이나 네. 이제 해병대들이 주고 예. 육군은 우리가 가장 많아요. 2만 5천 명 정도가. 한반도에. 그렇죠. 그리고 이제 오키나와나 뭐 이제 미국 본토에서 날라오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죠. 네, 네. 근데 우리가 대만까지 가면 한 1600km 뭐 4시간이면 가기 때문에 네. 이게 만약에 유사시에 문제가 되면은 이것이 우리 평택에 있는 미군 기지에 있는 이제 군인을 대만으로 파견하는 것이 미국으로서는 최선의 선택일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중국 입장에서는 미군이 개입하지 못하게 하려고 하면은 거꾸로 이제 한반도의 불안정성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북한을 자극을 해서 북한이 한국에 도발을 하거나 이렇게 되면 이 평택의 미군 기지에 그 주한미군이 움직일 수가 없죠. 그 주한미군이 또 대만으로 가면은 한반도가 좀 위험해지는 거고 또 그렇죠. 역설적으로. 그래서 이제 이게 가장 큰 네. 뭐 동아시아에서 주둔하고 있는 육군을 움직이지 못하게 하려면은 이것은 한반도의 긴장을 만드는 것이 중국으로서는 굉장히 유효한 전략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대만 문제를 뭐 중국과 본토와의 문제라고도 물론 봐야 되겠지만 반도체라는 메커니즘 또 주한미군이라는 메커니즘을 놓고 보면 저것은 한 쿠션 돌리면 우리 문제일 수도 있다. 그러네요. 그래서 조심해서 봐야 되죠. 대만 문제가 곧 한국의 문제가 될 수도 있다. 그렇죠.
왜 나는 이런 얘기가 더 재밌지? 물론 이제 나서는 안 되는 일에 그냥 약간의 염려를 미리 하는 거긴 합니다만 얼마 전에 그 폼페이오 전 국무장관이 요즘에 책 썼다고 책을 팔려고 아마 하는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김정은을 만났는데 김정은이 자기는 한반도에 한국에 주한미군이 주둔하는 게 좋다. 그래야지 뭐 중국이 자기네 뭐 간섭 덜하고 만약에 중국이 자기네 간섭하게 되면 이제 또 주한미군이 있으니까 그들 때문에 한반도에 중국이 못 들어올 수도 있다. 약간 그런 식으로 해서 한반도에 미군이 주둔하는 걸 또 원한다. 이렇게 폼페이오는 책에다 썼다 하더라고요. 뭐 돈 되면 무전세를 못 하겠습니까? 예, 예. 그리고 이제 누구도 검증할 수 없는 카드라잖아요. 그죠. 그 누가 김정은한테 물어볼 것도 아니고 그죠. 그렇죠. 그래서 뭐 그냥 책은 책으로 그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래서 뭐 그런 것에 그것도 벌써 폼페이오 같으면 이제 3년 전 얘기죠. 3년 이후에 지금 상황은 또 이제 스토리가 완전히 달라졌기 때문에 그냥 책은 책으로 봐야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폼페이오는 뭐 나중에 대선 나온다고 막 그래서 그런 것 같습니다. 책은 많이 팔릴 것 같아요. 전 세계적으로 홍보가 되는 거잖아요. 약간 이제 우리나라 쪽으로 이제 조금 하나만 더 살펴보면 사실 이제 중국의 리오프닝이 참 좋기는 한데 어떻게 보면은 이제 우리는 다시 또 중국의 의존도 경제적으로 의존도가 다시 또 이제 심화될 수도 있는 포인트여서 사실 이게 앞에서도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잘 돼도 걱정이고 안 돼도 걱정이고 그 측면이기는 하거든요. 요걸 좀 우리가 어떻게 이용을 해야 될지. 이것도요. 예. 지금 우리가 대중국 수출 의존도가 지금 25%인데 최근에는 그보다 좀 낮아졌거든요. 네. 뭐 한 3%, 4% 정도 될 것 같은데. 22년도에 좀 안 좋았으니까. 그렇죠. 근데 우리보다도 수출 의존도가 더 높은 나라가 대만이 한 25%인가 그렇고 호주가 아마 우리하고 비슷하고 일본도 우리하고 비슷해요. 23%에서 25% 수준이에요. 대부분 주변 국가들이. 그렇죠. 네네. 근데 대만이나 일본이나 호주가 뭐 중국 버리고 딴 데 가야 된다. 중국 비중 확 줄여야 된다. 이런 얘기 하냐. 이거 그런 얘기 없어요. 저게. 그래서 우리가 지금 23%, 25% 이 선이면 대만, 호주, 일본 네. 뭐 이런 나라들하고 별 차이가 없는데 그 나라들은 비중을 뭐 줄여야 된다, 빨리 떠나야 된다 얘기를 하는데 우리만 그렇게 얘기할 필요가 있냐는 거예요. 그리고 객관적으로 놓고 봤을 때 지금 시장이 한국이 팔고 있는 이런 아이템에서 네. 지금 우리가 뭐 유럽의 방산이나 원자력 뭐 이런 걸 팔고는 있지만 지속 가능성이 얼마나 되냐. 네. 그렇게 보면 조금 이제 그게 그 지속 가능성에서는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든지 뭐 중동 붐이라는 것 때문에 그런 것이고 그다음 우리가 팔고 있는 것의 거의 90%가 중간재 자본재이기 때문에 중국을 빼고서 유럽이나 미국 소비재 시장에 중간재가 필요가 없어요. 네. 그 판매처가 없다는 거죠, 실제적으로는. 그래서 그 비중을 낮춰야 된다고 하는 것하고 이게 이제 대안이 과연 있냐를 놓고 보면 이게 지금 문제고 그러고 이제 우리를 놓고 보면은 오히려 중국이 컨슈머 마켓이 저렇게 커지는데 네. 거기에 호랑이 잡으려면 호랑이 굴에 들어가야 되는 것이지 이걸 자꾸 궁둥이 빼가지고 나가면은 그 호랑이는 영원히 못 잡죠. 근데 앞으로 세계의 큰 흐름은 결국은 지금도 그렇지만 컨슈머 마켓에서 최대 품목 핸드폰하고 자동차잖아요. 근데 자동차에 거의 미국의 2배 되는 시장이 거기 있고 전기차 시장 같은 경우는 거의 3배 되는 시장이 거기 있고 스마트폰 마찬가지로 뭐 미국 인구 한 3억 2천인데 중국 24억이단 말이에요. 네. 근데 다 핸드폰이 있잖아요. 그렇죠. 전 세계에서 그럼 미국이 한 4배 정도 되는 마켓을 가진 그 시장을 우리가 버려야 되냐? 이걸 보면은 이건 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딜레마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로서는 조금 이제 그 정치적인 레토릭하고 우리가 정치적인 입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이제 탈중국을 얘기하고 이제 디커플링 얘기하는 것하고 돈을 버는 것은 조금 다르게 액션하고 가야죠. 그러네요. 근데 그게 이제 우리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는 어떻게 하고 있냐를 놓고 보면 다른 나라는 우리처럼 공장 빨리 빼고 빨리 나와야 된다. 그런 얘기를 안 한단 말이에요. 이번에도 보면 이제 중국하고 호주하고 살짝 좀 화해 무드로 가서 호주 또 이제 석탄 더 많이 팔고 있고 사실 대만, 호주, 일본 그 나라들도 뭐 중국이 좋아서라기보다는 돈 되니까 그렇죠. 무역하는 거고 돈 되니까 한 25% 내외 자기네 무역 비중 차지하는 거고 그렇습니다.